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책 몇 권 있거든요. 근데 쿠팡 영상 아래 설명란에 쿠팡 링크 이제 살 수 있는 걸 만들었거든요. 보시고서 뭐 책 사실 분들은 제 링크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델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에 트럼프와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 예측 관련해서 영상 부탁드립니다. 취준도 지옥인데 고시는 더 지옥 같아요. 고시생인데 밥 먹다가 재밌어서 질문 드려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와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 예측 관련해서 영상, 고시나 이런 거는 본인 열심히 하기 나름인 거죠. 사실 저는 뭐 이 고시에 대해 잘은 몰라요. 저는 뭐 고시를, 제 주변에는 이제 고시를 해봤다가 접고 그냥 뭐 대기업 취업하는 분도 있고, 뭐 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교육부 공무원 사무관 하신 친구도 있거든요. 뭐 사실 제가 고시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뭐 고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사실 못 드립니다. 이러한 어떤 미국의 경향 같은 거는 이미 트럼프 전에 계속 커져 왔습니다. 사실은 뭐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거대한 성향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는 자국 내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해외에 굳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이제 세계의 개입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체스 판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리스트인 거고요. 후나 공화당 같이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일단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을 하자는 게 이제 그 내셔널리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러한 경향이,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이런 내셔널리스트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는 이미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교수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이제 뭐 이분이 처음 쓴 책이 그겁니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체스판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에는 미국이 이런 거에서 빠지게 되고 세계는 각자 도생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계속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 2020년 후반이 되면은 한국의 수출 중심의 경장 모델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사유는 뭐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뭐 각자 도생의 세계가 되는 거니까 뭔가 아시아의 물건은 사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 중국 과거에는 한국의 엄청난 수입 국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과 경쟁을 하는 국가인 거고, 중국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필사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수출 중심 정책이 안 된다고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 미국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하자는 사람이 트럼프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 이후에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과학이라는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22년에 나온 책인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의 미래를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적어 놓은 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3대 주요 제조업 지역 가운데 아시아가 단연 지속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합동 의사 결정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 나름의 자유무역 동맹을 결성할 정도의 신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각도에서 보자. 2019년도 중국 및 한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자녀를 두는 연령이 20대가 없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줄어드니 신세대는 자녀를 많이 두지도 못한다. 이들은 모두 도시의 비좁은 주거 공간에 구겨 넣으면 자녀를 둘 수 있는 이들도 자녀를 원치 않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아시아는 세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첫째, 중장년층 근로자는 임금이 비싸다. 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고령화는 그들이 추구해온 수출 주도 모델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시아가 생산하는 것은 모조리 소화할 만한 소비 수요가 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도록 미국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시아 경제 모델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이 대거 은퇴하면서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갈 수가 있고 일본과 거리를 둘 수가 있겠죠. 중국 편에 서서. 반일 같은 걸로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은 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면 일본 해군은 대륙 하나 또는 물을 건너서까지도 항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사실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륙 국가인 거잖아요. 물론 한국은 반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육군에 투입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나 한국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이잖아요. 군사력의 많은 부분들을 해군에 몰빵 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제 규모가 정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해군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강력할 수밖에.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의 해상을 통한 수출 수입 등에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일본이 가지고 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반일이나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미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과연 중국만 있을지. 사실 일본은 엄청난 해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일본이 사실 마음 먹으면은 한국의 무역 루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이런 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아시아 지역을 빈곤과 전쟁에서 구해낸 경제 모델 전체가 함몰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중국은 이러한 어려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한국이나 중국이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이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현재 중국은 대전략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본인이 엄청난 위기란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이외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터 자이안이 얘기한 중상주의입니다. 예.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다가 엄청나게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시키는 거. 첫 번째로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사실 중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이런 브랜드력이나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약하죠. 다른 뭐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하지만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원가 경쟁력인 거. 원자재부터 그리고 그리고 노동력이 특히 강력하죠. 임금이 뭐 성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중국이 현재 뭐 다른 어떤 국가와 제조 강국과 비교해서도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가장 저렴하죠. 뭐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 공업국과 비교를 해서도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차피 경제가 다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저가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미국 이외의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저렴한 물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터 자이언은 2020년대 후반, 30년대부터는 한국의 수출 주도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 내셔널리즘으로 미국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제가 있겠죠.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조지 프리드먼이 쓴 책이 있거든요. 2020년에 쓴 책인데,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색이라는 책입니다. 이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정세 분석가랑 지정학 전문가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러시아 해커들이 한번 털라고 이 사람 뭐 이런 미국 정보기관을 해킹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색이라는 책인데, 물론 뭐 이 책에서 뭐 트럼프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미국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기 내부에 더 문제에 집중을 할 거고, 뭐 이러한 이유가 일어난 것 중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이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되게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술 관료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관료들이랑 제도 시스템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일론 머스크의 도지라는 것들이 정부 효율화 부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이 광대하게 커진 이 관료 집단이
사실상 미국의 어떤 현재의 사회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또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책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뭐 젊은 층들이 뭐 나서서 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뭔가 노인들의 의견만 너무 반영되는 거를 막으려고 할 거다라고. 근데 현재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리고 젊은 사람 이런 정치나 관료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바꾸려고 계속 뭔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꼭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변화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진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도 잘 보면은 청동도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명예혁명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똑같이 와서 쪽이 이제 같은 앵글로 색슨들이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어떤 남북 통쟁이 있어. 그리고 어떤 미국의 다양한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미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진 거고 현재는 이제 레이건 자본의 팽창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갔던 어떤 정치 엘리트들과 경제 엘리트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어떤 관료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다. 이들을 개혁을 하기 위한 무엇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다시 새롭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하고 번역해 나갈 것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면서 트럼프가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렇게 되지만 꽤는 이런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고립주의, 내셔널리즘이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비효율이나 연방정부를 이렇게 개혁하고 바꾸는 이런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저는 미국에 현재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어떤 외부적인 정책들의 방향은 아마 이제 이 피터 자이라는 사람이 좀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외부적인 문제, 이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바뀌고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이런 미국을 둘러싼 외부적인 지형과 내부적인 문제들이 되게 해결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은 한번 보죠.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외부적인 영향에 있어서 피터 자이에 따르면 가장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어떤 외부의 고난들을 극복을 또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 한국이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어떤 연구하고 이런 엘리트 분들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런 게 왜 겪었는지 되게 이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 불황은 복합적이다라고 하고 돈과 표를 바꾸는 이익주도적인 정치라고 하고 정치 행정 개혁 등의 구조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행정 전무인 관료들에게 맡겨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정치인이 넘겨받아 책임 정치를 펼쳐보겠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치나 관료나 초록인 동색인 게 거의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고 그 안에서는 돈과 표로 움직이는 작동 논리는 합니다. 근데 애초에 관료들이 일본 경제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라는 국가는 디폴트 값이 원래 북한 거기다가 이제 일본과 미국의 모델들을 빠르게 카피해서 발전을 해왔던 국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라는 사람도 국가 주도의 개혁이나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이 사람이 신경 썼던 것 관료 시스템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행정력이란 게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그거를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거대한 관료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거는 뭐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뭐 오일 쇼크부터 IMF부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 엘리트 관료들의 모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과거 20년, 30년, 50년 동안에는 이 방법이 먹혔었는데 이제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마치 미국의 연방정부가 지금 되게 비효율적으로 굴러가고 그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이 관료 시스템은 전혀 개혁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아마 40대 좀 빠른 조직은 40대 후반일 거고 좀 나이가 있는 조직은 50대 중반 후반일 거고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아니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런 기사들만 젊은 관료들 중에서도 젊은 엘리트층들이 관직을 떠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봤을 때는 미국이 긍정적인 이유는 미국을 둘러싼 어떤 외부의 문제와 미국의 내부의 문제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기반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외부의 문제도 결국에는 이 미국의 변화와 이 미국의 변화에 펼쳐지는 이 동아시아의 많은 문제들이 안 좋게 될 거라는 전제가 또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이런 거대한 한국 내부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성장시켜 왔던 이런 엘리트 관료들과 뭐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이런 어떤 카르텔이나 모델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구닥다리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개혁할 어떤 의지나 젊은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은 엘리트들은 이제 고시를 붙어도 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지금 고용률이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조직은 기본적으로 계속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문화를 전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현재 구인 배수를 봤을 때 수많은 한국의 조직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이런 관료도 마찬가지고 계속 늙어가고, 이 나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모델과 방식만 계속 강요를 하게 될 거거든. 지금 뭐 52시간 이런 갈등 나오는 것도 그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닌데,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80년대 사고방식으로 그게 먹힌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도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관료 시스템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싹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왜냐면 그걸 주도할 청년 세대가 완전히 죽었어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트럼프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유튜버 저 개인의 의견인 거거든요.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셔서 뭐 본인의 앞날이든 뭐 고지를 계속 하시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